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자, 솔직히 답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 남편과 또는 내 아내와 이것으로 살고 있다. 1. 사랑 2. 의리 3. 우애 네? 부부간에 무슨 우애냐고요? 전우애. 네네. 의리와 우애에 공감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신혼부부가 우애 때문에 위기에 처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고요? 남편과 우애가 두터운 남편의 형이 불쑥 신혼집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8월 30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 이 빵당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주목받는 두 장관이 있는데 먼저 이 장관은요. 지난주 금요일 25일 날 국회에서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위 저기 대변인이요. 김민경 대변인이 도망가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가부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에 도망가요. 지금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여가부 장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 어디 있어요? 갑시다. 장관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야 진짜 심하다 조민경 보자. 대변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같이 갑시다. 어디든지 국회에 계십니다. 아니 국회 어디? 장관 어디 계셔요? 얼굴 보려고요. 얼굴 보고 왜 국회에 오셨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요? 이러지 마십시오. 보고 말씀드리는 이러지 마십시오. 진짜 보고 지금 저희가 장관 어디 계시냐고요? 국회 국무위원 대기실이 어딘지 아시는 들어가 주죠. 이쪽이요. 왼쪽이요. 도대체 어디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겁니까, 여가부 장관?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고 할 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사퇴하시지. 나 잡아봐라 까르르 거기 있네 화장실에 숨었구나 까르르 아무리 국회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지만 전혜연 평론가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예, 최근에 그 잼버리 사태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었고 또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관련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불참을 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파행이 됐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요? 김현숙 장관은 불참하겠다, 즉 안 오겠다고 통보를 한 적이 없고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다 이렇게 온 거죠. 그랬더니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그럼 김현숙 장관 나와라라고 찾다 보니 대변인이 딱 눈에 띈 겁니다. 근데 이 대변인이 글쎄 정말 급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화장실로 도주를 한 상황이 되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가서 빨리 장관을 국회 회의에 출석시켜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였는데 어쨌든 전날 의원들은 김현숙 장관은 찾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장관이 할 말이 없었고 무서우면 사퇴하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오해는 마세요. 저는 조민경 대변이라는 분과 일면식도 없고 일가 친척도 아닌데요. 안쓰러워요. 장관이 타조처럼 숨어버리니까요. 대변인이 얼마나 덜컥 겁이 났겠어요. 왜? 앞서 보셨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들이대고 하니까 정치인도 아닌 그 여성가족부의 이 대변인이 얼마나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처럼 진짜 보이는 게 화장실이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로 숨었는데 진짜 그 장면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했잖아요. 앞서 보셨죠? 막 몸으로 밀어요. 못 들어가게.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하니 씁쓸하고 정말 분기탱천하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상황이고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월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국회에 나왔어요. 오늘 예결위가 있어요. 그날 김현숙 장관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기자들이 안 할 수가 없겠죠.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국회에 왜 안 나오셨는지 국회에서 그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숙소 공짜로 그 이용했다는 의혹을 좀 새롭게 제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게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전체 회의 때 불출석하셨는데 그걸 좀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다시 여야 합의가 되면 네, 네. 바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좀 장관님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정확히 들은 바는 없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국회나 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해서 막 회피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받긴 받았는데 이 발언을 들어봐도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손정혜 변호사님 뭔가 사과성 발언은 안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사과지만 오늘 출근하면서 사과의 의사표시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아하. 바로 외결위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기자분들 질문에 이제 답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불편을 겪었을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지난 잼버리 대회가 12일 날 폐영을 했거든요. 네. 그로부터 18일이 지나서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이제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가 기자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다만 기자분들이 이제 사과가 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재발 방지에 어떤 약속을 받아야 될 텐데 이 김관영 전북지사가 모든 책임은 조직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요. 네. 책임론에 대해서는 서로 미룰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고요. 이 여가위의 전체회의 왜 불참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질문 여러 가지가 막 나왔어요. 기자들이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죠. 왜 궁금하니까 시청자분과 국민분들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아니니까 막 그걸 대신해서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숙소 얘기가 있어요. 그때 잼버리 기간 동안에 영내 그 수경지 야영지의 이 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게 아니라 한참 떨어진 아주 좋은 데서 묵었다. 그것도 공짜로 이용했다. 아주 저가에 이용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편의시설 봐줬다. 근데 정산 얘기한 정산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산 중이다? 네, 김현숙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 때 그 현장을 살핀다고 해서 현장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행사장을 이탈해서 외부 숙소에 머무른 것이 드러났죠, 뒤늦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신변 위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부 숙소를 이용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3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김현숙 장관은 정산이다, 정산을 뒤늦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지적은 좀 다릅니다. 김현숙 장관이 묵은 그 생태 탐방원은 조직이 그 관계자들도 공짜로 숙박을 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비가 3만 원이어서 저렴해서 이곳을 숙소로 정했다라는 주장과는 그 해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또 국립공원공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뭡니까? 이야기를 하냐면 네. 공단 측은 잼버리 조직 위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비용 정산이 어렵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후원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딱 걸리잖아요.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정산이라 여러분 정산 많이 들어보죠. 그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나갈 때 주차요금 정산이란 거 하죠. 계산을 하라는 얘기, 돈을 내란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전에 돈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정산한다는 건 돈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세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정산 중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숙소 공짜로 썼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저러시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원래 영내에서 이탈해서 외부 숙소 이용했다는 비난이니까 신변 위협 때문에 숙소가 저렴해서 그냥 이용했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부터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제 아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꼬이죠.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뭐 조금 전에 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얘기도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쉽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럼 그 공단 측에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처음부터 이거는 후원주로 숙소를 제공한 거잖아요. 아하. 원래 처음부터. 네. 근데 거기에 자꾸 정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내가 아주 저렴한 곳이라 사실 여가부 장관이 지금 신변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그런 곳에서 생활했습니다라고 좀 본인을 포장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금방 드러날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김현숙 장관에 대한 비난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달의 사자성어 하면 이장패천일 거예요. 뭐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현숙 장관이 금방 탄론할 거짓말을 반성하세요. 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주목받은 두 번째 장관은 누굴까요? 전현 평론가님.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지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 전국에 있는 4개 교정기관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허.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어허. 지금 4군데는 어디냐면요.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그리고 대구와 대전 교도소입니다. 한 장관이 사실 이 내용을 조금 구분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치 국가이긴 해요. 근데 한 장관이 한 발언을 보면 사형제도는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라고 전제를 두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상당히 생각과 어떤 이 철학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 사형 제도,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 뭐 왜 한 장관이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지 일단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법 집행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용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난주에 제가 지시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글자 그대로 하면 전국에 있는 사형 시설을,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건데 벌써부터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게 뭔가 메시지를 담은 거 아닌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그 조금 전에 전현 평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의 얘기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그리고 사형을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잖아요. 초연같이 이렇게 뭐 흉악범죄가 많아지면.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왜 사형 집행 시설을 또 점검하라 그러지? 허허.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네. 1차적으로 아까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사형 제도는 우리 형법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했던 게 97년이니까 근 30년 동안 집행을 안 하니까 좀 방치가 돼 있겠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범죄자들 이제 좀 사형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안 하겠네. 이 생각이 강하게 들겠죠. 근데 이거를 뭔가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집행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아까 한 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최근에 이 사형수들이 안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뭔가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어쨌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자들에게도 언젠가 집행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드라이하게 아니 우리가 아직은 사형이 있으니까 사형 제도 자체는 있으니까 하지는 않더라도 어쨌건 정확하게 뭔가 허술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집행해야 될 상황에서 집행을 못할 상황이 되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지금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른바 사형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존하는 그 사형수들은 59명입니다. 60명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많네요.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면 사형까지는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대신 선택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어찌됐든 59명이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사형도 집행에 시효가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사형 집행을 못한다라는 문제도 이제 그래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어야 되는 시점들은 맞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 12월에 20명 남짓을 이제 사형 집행하고 그로부터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서요. 사형제는 이제 사문화됐다. 그래서 사형제 폐지해야 된다, 위헌이다, 각종의 이제 소송도 잇따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사형은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고 법무부 장관이 형 집행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지시했던 것 같고요. 어허. 실제 집행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 범죄자들이 사형을 집행 안 한다고 하니까 훨씬 더 강도 높게 흉악해지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특히 과거에 유영철은 사람을 20명 이상 살해를 했고요. 어우, 세상 이름도 듣기 싫어요, 진짜. 네, 강호순도 여성 10명을 살해했고 정두영도 뭐 여성들 포함해서 10명 가까이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아직도 이런 사형수가 교도소에 남아 있습니다. 저게 인간들이에요? 지금 이름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진짜 경기가 날 정도의 이 사회의 악영향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국민들을 모두 공분케 하고 진짜 놀라게 한 이 악마 같은 인간들 어떤 인간들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데려와. 이번 사건에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예? 애 엄마의 의무도 있고. 오히려 장난당하는 기분이고, 내가 아이들을 죽을 명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나한테 살아야 돼. 출하고 그놈을 이래가지고 내가 죽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계속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한 말씀 하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입니까? 인간이기를 거부한 악마들이잖아요. 악마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는 건 뭐예요? 국민들한테 손을 흔든 셈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경악할 짓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반성이란 단어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집행이냐 여전히 그냥 이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여론에서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뭐 여론에서 굉장히 뭐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특히 요즘 들어서 커지고 있는 여론은 이 정말 흉악범들한테는 사형을 집행해라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 가지 흉악범죄에 대해서 공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범죄자들 중에 방금 보신 것처럼 뭐 미안하지 않다, 뭐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해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워낙 오랫동안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를 부활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사형시설 점검을 좀 이번에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범죄자들한테 경고하는 그런 효과도 노린 것 같습니다. 고민은 깊을 거예요, 정부도. 왜냐하면 이걸 여론은 들끓고 있어요. 사실은 흉악범들에 대해서 뭔가 본보기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재반 요소를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은 깊어질 듯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사실 흉흉한 사회에서 지금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범인보다 혜빈이를 기억해달라. 누구의 절규이고 외침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이자 두 번째 희생자가 된 고 김혜빈 양의 지인들 그리고 유족들의 뜻인데요. 최원종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그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아오다가 25일 만에 끝내 숨진 김혜빈 양. 지인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해자 최원종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불쌍하게 세상을 떠난 김혜빈 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인들의 뜻이고요. 유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혜빈 양의 이름과 영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그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분이에요. 고 김혜빈 씨입니다. 20살이에요. 인생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했어요. 내일이 발인인데요. 유족분들의 아픔 우리가 다 안다는 거, 다 헤아린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족분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달 동무 지고 갔어요. 국가가 더 나빠요. 그 다른 장마 같은 놈보다 국가가 더 나쁘다고요. 저희 딸이 당선 교통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힙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혜빈이 정말 사랑한다. 영정 속에 김혜빈 씨는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도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웃고 있네요. 엄마, 아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게요.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20살이에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황망할까요, 진짜. 네, 20살이면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이제 막 그 꿈을 펼치기 시작할 그런 나이인데 그 시작 지점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좀 큰 상처가 되고 유족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김혜빈 씨가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더 유족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지금 유족이 얘기하는 김혜빈 씨 성격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준 외동딸이었다. 밝고 장난기도 많았고 책임감도 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혜빈이 밥도 좀 먹이고 싶고 혜빈이가 좋아하는 디저트도 사다 먹이고 싶다. 그리고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슬픔을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범인이 어떻게 처벌을 받더라도 유족의 상처를 씻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족들이 뭔가를 이렇게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참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현역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고 이희남 씨의 가족도 최근에 그 이희남 씨의 생전의 모습, 생일 파티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해자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 네. 피해자를 우리가 제대로 추모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가해자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집안 환경이 불우하고 해서 저렇게 됐다. 즉 뭔가 범죄를 일어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온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국가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구조를 들여다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같이 위로해야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최근 미디어라든가 수사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일침을 날리시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분들의 울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차원은 뭘까요? 아마 강력한 법의 처벌일 거예요. 이 최원종을 수사한 검사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최원종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가능성이 제기된 데 수사했던 검찰은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최원종의 주장은 그 TV에서 이제 기자분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나를 누군가가 스토킹 조직이 조직적으로 나를 감시한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다. 이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주변에 가까운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고요. 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치료를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스토킹 조직에 매수당했구나라고 해서 부모도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진술이 있는데요. 피해 망상, 정신질환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심신미약 감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검찰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근거로 첫 번째는 가상의 화폐라든가 주식 투자를 할 정도의 어떤 판단 능력이 있었고 특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판단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언론에서 초중고 시절에 좀 영재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 중요한 건 본인이 범행 전에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경을 스스로 한 차례 검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이 심신미약에 빠졌던 상황이 아니라 심신미약 감경을 받기 위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그거를 검토해 볼 정도이면 그 당시에 판단 능력,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강력 사건, 흉악 사건에 대해서 엄벌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대응은 필요치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사격 훈련을 해본 결과 반동도 적고 가벼워서 현장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을 확대 보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권총이 등장했어요. 이걸 보급하겠다는 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전에도 권총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름이 저위험 권총이잖아요. 네. 그럼 실제 권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테이저건과 38구경 권총과의 사이의 이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게도 실제 38구경 권총보다는 40% 정도 가볍고요. 무엇보다 실탄이 금속이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약하지는 않고요. 아까 지금 계속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총기를 발사했을 때 저위험 권총을 발사하게 되면 실제 권총의 10분의 1 정도의 위력인데 대략 한 6cm 정도, 그러니까 피부로 한 6cm 정도 들어가니까 6cm 정도 들어간다면 실제 뼈까지 부서질 정도의 수준은 아닌 그런 권총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테이저건보다 이제 사거리가 한 3배 이상 좀 깁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서 원거리에서도 흉악범을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내년 한 5,700여 정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지역경찰 5만 명 정도가 1인 1정의 권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근무하면 한 명은 실제 권총, 그러니까 38구경,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말하는 권총, 나머지 한 명은 저위험 권총을 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과잉 대응 같은 이슈가 터질 때 경찰이 혼자 책임져야 되는 일이 많았어요. 현장 경찰이. 근데 그럴 때 국가와 또 경찰 조직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응, 그런 일단 보호가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어떤 장비를 지급한다고 맞아요. 하더라도 경찰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위험 권총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출동했을 때의 그 난동자를 제압하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 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은 사회가 반드시 안전망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뭔가 모르는 단어가 막 나와요. 광화문 월대.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예, 광화문 앞에 월대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월대가 뭐냐면 옛날에 궁궐을 지을 때 그냥 땅바닥에 맨 바닥에 건물을 띡 하고 올려놓지 않거든요. 그 앞에 대를 저런 이렇게 높이 기단을 쌓아서 앞에 대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통해서 왕궁의 격을 높이고 왕조의 격을 높이고 국가의 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일제 때 이제 조선의 격을 아마 파괴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차 선로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저 앞에 월대를 훼손해 버린 겁니다. 어머.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봤던 광화문은 그냥 맨 바닥에 그렇죠. 문만 있는 그것만 봤던 건데 네. 최근 들어서 월대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복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월대를 복원했다. 지금 저걸 보니까 전현 평론가 일본 진짜 일본의 만행이 끝이 없어. 뭐 우리의 민족 정기를 없애고 말뚝박았다 어쨌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지금 월대를 복원하는데 그럼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또? 예, 또 어떤 시민의 제보로 문화재청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지난 3월에 한 시민이 문화재청에 제보를 했어요. 호암미술관의 조각상이 광화문 월대와 뭔가 연관이 있어 보여라는 겁니다. 이 호암미술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수집품을 모아놓은 곳인데 문화재청이 그래서 지난 4월에 해보니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은 뭐냐면요. 광화문 월대 서수상 2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서수상이라는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오른쪽 그게 서수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서수상 우리가 왜 뭐 금수만도 못한 사람한테 숫자를 쓰잖아요. 상서롭다라는 말 쓰죠. 서수상이라는 것은 임금이 다니는 길 어도 앞부분을 장식했던 말 그대로 상스러운 동물의 조각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저 근데 모양이 익숙하실 거예요. 잘 보시면 네. 뿔은 하나고 갈기가 있는 상서로운 동물로 보이는 해치의 형상인데 어쨌든 한 시민의 제보와 문화재청의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또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 많아요. 진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이런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하마터면 정말 역사의 뒤안길을 묻힐 뻔했잖아요. 지금데 월대를 전부 땅에 묻었다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저 서수상은 어떻게 호암미술관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호암미술관은 82년도에 개관했거든요. 그러니까 개관 초창기 당시부터 이 서수상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온 거고 실제로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도 기증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 월대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져갔고 또는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없앴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간 누구를 거쳐서 이제 삼성걸로 흘러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소장품 23,000여 점을 기증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서수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설명인데 지난 4월에 그런데 문화재청이 이렇게 이런 제보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거 맞습니다. 의미 있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증이 결정됐다라는 기쁜 소식이고요. 네. 일단 일제강점기 때 해체된 게 누군가의 손에 타서 삼성으로 갔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만행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야만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앞서 그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서수상이요.
이른바 광화문 지킴이에요. 보세요. 딱 저 광화문을 양쪽에 서수상이 든든하게 지켰던 지킴인데 그게 지금 복원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이 그동안 쭉 이걸 쭉 수건 사업으로 주도해왔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인께서 어떤 영상 채널을 봤는데 월대의 서수상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으니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호암미술관 측에 연락을 해서 이 존재와 위치를 좀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보존 상태도 좋고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면서 일부분이 조금 마모가 되긴 했으나 사실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기존에 있는 옛 사진들을 참고해서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때마침 이 작품들이 발견되고 광화문 월대 복원이라는 것이 사실 활용점정 같은 마무리를 잘 짓게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대박 사건이에요. 이 제보해 주신 분의 눈썰미가 없었다면요. 혹시 진짜 이거 묻힐 뻔했잖아요. 그냥 지나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광화문 지킴이 역할을 했던 서수상 해치상을 딱 찾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경복궁 앞에 공사한다고 운전하시면 공사 언제 끝나? 그렇게 투덜거리지 마시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복원한다는데 문화재 복원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시고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국민분들이 저거 언제 실제로 현장 가서 볼 수 있나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투덜거렸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먼저 하고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오는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념 행사를 여는데 서수상 등을 그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서수상을 찾게 되면서 정말 본래의 모습에 더욱더 가까워진 그 월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멋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묘성 기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 애리조나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 미용실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또 왜요?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어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미용실. 근데 이때 갑자기 쾅 하고 벽이 무너질 듯한 소동이 벌어집니다. 다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지금 보면 선반은 부서지고 물건은 다 떨어지고요. 어안이 봉봉해 하는 모습이죠. 네. 지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미용실 건물에 돌진한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 찰나고 그리고 일촉즉발이고 저 밖에 앉아 계셨던 분 진짜 간발의 차였어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거기다 아까 머리 자르는 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머리 자르는데 갑자기 저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경찰에 따르면 지금 저 상황은 고령의 운전자분이 주차를 하다가 제가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밟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돌진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아까 출입구 창문 다 박살났습니다. 네. 근데 천만다행으로 대기실에 있던 분들 뭐 직원, 손님들 사람은 전부 다 멀쩡했다고 하고 지금 바로 옆에 대기실에 이쪽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났네요, 진짜. 그런데 가해 운전자도 천만다행히 다리만 좀 다치고 큰 부상은 없었다고는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운전을 하기 힘들 정도의 고령이시라면 이제는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 날 뻔했어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유하영 님이 사진과 함께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개월 된 딸 도하 엄마입니다. 한동안 아기가 아파서 마음 쓸 일도 많고 어수선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제 아기 저녁밥 먹이던 중에 창밖에 무지개가 뜬 거예요. 무지개를 처음 본 도하가 무지개 배경으로 사진 찍어준다니까 신나서 활짝 웃어요. 아이고 세상에. 순간 집안이 무지개와 아기 미소로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흉흉한 요즘 모두가 매일 한순간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도하 미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네요.
유하영님 바람처럼요. 오늘도 행복 만땅.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